예,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돼서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박찬성입니다. 워낙 좋은 발표들이 뒤에 많이 있어서 뒤에 발표하면 좀 내공이 딸리는 걸 들킬 것 같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을 좀 발표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챗 GPT가 등장한 이후로 이제 LLM이라는 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발을 담궜거든요. 그러니까 LLM 코인을 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좀 노잼이었던 인생이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서 부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자연어 처리 이런 걸 하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이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서 약간 기술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런 일을 제가 해왔다 이런 정도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게 드리면 현재 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신경망이 아니고 컴퓨터 네트워크스 쪽으로 사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오늘 발표는 그래서 사실은 오픈소스라든지 커뮤니티 활동하는 내용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뭐 서포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구글 디벨로퍼스 엑스퍼트 활동을 머신러닝하고 클라우드 쪽으로 하고 있고 허깅 페이스 쪽에서 펠로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은 사실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드냐 이런 것보다는 모델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한 1년 동안 MLOps라는 분야에서 오픈소스 활동을 좀 하고 최대한 좀 정제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명한 이 블로그 포스트라든지 그 텐서플로우라든지 공식 블로그 포스트에 기고를 하면서 좀 기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사실은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보다는 어떻게 이 모델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런 식으로 정해봤는데요. 뭐냐면 왜 LLM이 이제 흥미로운 분야인가?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왜 LLM이 흥미로운 분야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LLM이라는 거에 흥미가 생겼으니까 이걸 실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사실 LLM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개인으로서 어떻게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접근을 할 수 있을까? 현재 모던 테크닉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제 오픈소스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인터레스팅한가? 2022년 말쯤에 이제 LLM Ops라는 그 단어가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이런 말이 좀 등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LLM Ops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합친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의 하위 분야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머신러닝 오퍼레이션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대부분 모델 사이즈가 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약간 좀, 저 같은 연구자분들은 이 OPS라는 단어가 좀 와닿지가 않는데 뭐냐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스무스하게 개발부터 배포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스무스하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떻게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고 배포를 하고 어떻게 버전 교체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인퍼런스 속도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짬뽕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사이즈가 크기 전에 이제 MLOps라고 하면 사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자체가 이렇게 큰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도 최근에서는 모던 CPU에서는 다 돌아가고 충분히 빠른 인퍼런스 속도를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기존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에서는 배포를 한다고 하면 아주 덩치가 큰 모델을 제외하고는 CPU 상에서 충분히 인퍼런스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모델 크기가 커지면서
거의 GPU가 이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심지어 이제 단일 GPU 상에서 돌리기 어렵고 클러스터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GPT-3, 4 이 정도 모델까지 가면 클러스터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커지면 이게 프리트레이닝을 한다거나 파인 튜닝을 한다거나 이걸 실제로 이미지화 시켜서 브링업 한다거나 인퍼런스 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기존의 머신러닝 오퍼레이션도 있던 개념이지만 전혀 다르게 좀 어프로치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이즈는 계속 커지고 있고 540B라는 5,400억 개의 파라미터까지 현재 커진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5,4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서빙하는 거라는 건 정말 거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구글의 이제 팜2 같은 버전도 사이즈를 좀 줄였고 아마 이제 인퍼런스하는 배포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나온 결과하고 배포할 때 쓰는 모델하고 좀 어떻게 칼리브레이션 하는 작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델 크기는 하여튼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540B라는 것보다는 이제 GPT-3, 챗GPT 3.5 이게 조금 더 친숙한 예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 와봤는데 1750억 개라는 파라미터를 저희가 만약 서빙을 하려면 이제 단순하게 한 번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350기가의 VRAM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그 80기가의 A100 그 GPU가 최소 5장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는데 약간 4.6 밀리언 달러가 필요했다고 하고 이 정도 토큰으로 학습했다고 합니다. 일단 근데 이제 학습시키는 데 입장에서 보면 350G VRAM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500빌리언 토큰을 소비하면서 학습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또 올리는 GPU가 양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습하면서 백프로포게이션 하면서 스테이트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모델을 그리고 모델을 여러 개 올려가지고 이거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취합을 시켜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습시킨 거 보면 논문을 보면 몇천 대의 GPU를 클러스터 형식으로 엮어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프리트레이닝 자체가 좀 문제고 그러면 왜 기존의 어프로치를 사용하지 않느냐. 기존의 어프로치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 버트 모델 정도는 요새는 다 CPU에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버트 모델 같은 걸 써가지고 위에 클래시피케이션 헤더를 달든지 트랜슬레이션 특화된 모델을 만들든지 이런 걸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이제 모델에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동시에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T5라는 이 논문을 보면 제가 이제 연대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T5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줘, 아니면 퀘스천 앤서링 해줘, 아니면 서머라이제이션을 해줘. 어떤 태스크를 넣든지 간에 다 해결할 수 있더라. 모델을 어떤 특정 태스크에 특화된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것보다 한 개 만들어가지고 5만 가지 텍스트 기반의 태스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챗 GPT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하는 모든 태스크를 다 유니버설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파인 튜닝이 근데 필요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파인 튜닝은 여전히 이제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챗 GPT 나오기 전에 GPT-3 모델을 사용해 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텍스트 컴플리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 모델을 조금 더 유스풀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를 어웨어하게 만든다든지 그 대답을 훨씬 더 컨사이스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챗 GPT가 대답을 이렇게 내놓는 어떤 정형화된 그 틀이 있잖아요. 약간 장문으로 내뱉을 때 본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쫙 구성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키면 그 톤 앤 매너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근데 파인 튜닝이 여전히 필요한데 이게 왜 문제냐? 기존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더만 딱 붙인다는 거는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은 프리징 시키고 위에 클래시피케이션 헤더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학습하면 되는 구조여서 학습하는데 큰 노력이 필요 없었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을 내가 파인 튜닝 시키다 보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를 파인 튜닝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학습 에포크라든지 이런 걸 작게 가져도 상관없지만 충분히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큰 이 녀석을 개인이 도저히 학습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파인 튜닝을.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알파카 프로젝트를 하신 거 다들 아실 텐데 거기서도 풀 파인 튜닝 하는 데 든 자원이 최소한 A100 8장이 들어간 한 대 그 서버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자원이 필요한데 그 정도 액세스할 수 있는 개인은 사실상 없고 하여튼 그것도 좀 그거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기능 자체는 좋은데 그리고 이게 왜 트렌드가 되는지 이제 이런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요쪽을 보시면 이 기존에 이제 AutoML 형식으로 제공되는 텍스트에 관련된 모델 구축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쪽은 이제 특정 작업에 특화돼 가지고 모델을 찾는 과정이고 이게 최근에 발표된 제너러티브 AI라는 서비스를 보시면 여기 네모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서 클래식 세무라이제이션을 하고 싶다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가 도출하고 싶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놓긴 했어요. 나눠놓긴 했는데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전부 똑같은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만 내가 잘 구성해서 던져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버설리티가 트렌드가 됐다. 단지 유니버설리티가 트렌드가 됐는데 이걸 파인 튜닝하는 걸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좀 궁금증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링업도 당연히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 GPT-3 모델을 하나의 인스턴스를 띄우는데 이 정도의 자원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제 최근이 아니고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대부분 쓰는 기술이 도커라든지 이렇게 쿠버네티스라든지 하여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걸 활용을 하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단순하게 보면 스케일러빌리티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문제는 그러니까 단명한다는 거죠. 내가 띄워놓은 어떤 인스턴스가 언제든지 죽었다 살렸다 할 수 있는데 이 350기가라는 것을 죽었다 살리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커 이미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도커 이미지를 띄워놓고 모델을 다운로드 한다고 봤을 때도 수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만약에 도커 이미지 자체를 구울 때 350기가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인스턴스를 GPU 메모리 이제 올리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기존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배포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고 이제 모델이 점점 개선이 되잖아요. 개선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도커 이미지를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이게 배포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항상 몇 개의 인스턴스를 내가 항상 띄워놓겠다. 그렇게 하면 상관없지 않느냐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GCP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인스턴스를 1년간 띄우는데 84,000불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GPT 유저가 한 1억 명이 초과했다고 하죠. 근데 동시 접속 사수가 얼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밀리언 유저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한 10,000개 인스턴스를 띄운다. 이 정도 돈이 든다는 거죠, 연간. 하여튼 돈이 많이 든다. 그 인퍼런스 자체가 이제 또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여기 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배포해 보신 분 아니겠지만, 머신러닝 모델이 인퍼런스를 수행하는 동안에, 다른 작업들이 블로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리퀘스트에 대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IO 블로킹을 최대한 없애면서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 쪽에서도 이제 패러렐리즘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이라 해서 모델이 이제 레이어별로 나눠지는데 그 레이어별로 서로 다른 GPU에 적재를 해가지고 계산을 취합해서 좀 더 빠르게 해보자. 왜냐하면 레이어별로 올라간다는 건 한 개의 레이어가 처리되면 그 다음 레이어가 다른 GPU에서 처리되겠지만 지금 새로 들어온 리퀘스트는 그 이전 GPU를 또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캐스케이딩 되는 형식으로.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것 자체도 이제 모델이 되게 커지면 레이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하나의 레이어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텐서 패러렐리즘이라는 게 나와서 레이어가 아니고 텐서 단위로 아예 그냥 패러렐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텐서 그 매트릭스 연산을 하는데 그걸 GPU 단위로 쪼개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최근에 보시는 그 허깅 챗이라든지 이런 것, 뭐 GPT라든지 이게 전부 다 아마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인퍼런스 속도 자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제 LLM이라는 거에 제가 이제 발을 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 발을 들이고 싶었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발을 들였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푸어한 러너로서 어떻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그러면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겠죠. 다행히 모델은 있습니다. 그 오픈소스 진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거 트렌드 지켜보신 분들은 약간 기겁할 정도로 많은 모델이 등장해서 약간 공포스러울 정도인데 이제 거의 피드를 안 보는 수준으로 이 뉴스가 나오면 일단 제거는데 왜냐하면 그 모델이 항상 광고는 내가 이 정도는 되지만 다른 모델보다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항상 내가 더 낫다. 근데 얼마나 낫고 어떻게 나은지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오픈소스 진영에서 보시면 일단 이 오픈소스라는 것에 공을 쏘아올린 애가 이제 메타 AI예요. 메타 AI에서 라마라는 모델을 이렇게 4가지 베리에이션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사실 메타라는 라마가 나오기 전부터 플랜시즈라고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을 공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빌리언까지 나왔었던 거고요. 근데 이상하게 구글 쪽은 주목을 잘 못 받았어요. 이게 나오기 한참 전부터 이제 11빌리언 요 정도 수준까지는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허깅 페이스하고 여러 가지 오픈소스가 아니고 비영리 AI 단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했는데 요 라마라는 게 나오면서 여기 갑자기 붐이 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빅사이언스에서 낸 블룸, 그리고 일루더 AI에서 파이시아, 그리고 폴리글랏 그 영어 2회권 그 데이터로 학습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기 위한 폴리글랏 모델. 그래서 최근에 코알파 같은 경우에는 폴리글랏으로 학습이 되었죠. 그리고 모자익 ML에서 MPT라는 모자익 프리트레인 트랜스포머에서 7빌리언 뭐 이런 식으로 막 쭉쭉 내놓는데 약간 근데 특징이 7B 이상 것들은 거의 안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7B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 이걸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당장 공개를 해서 오픈소스 쪽에 진입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흥미로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스타코더라고 해서 빅코드에서 7B짜리가 나왔는데 이거 사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흥미로운 분야냐면 그 챗GPT 같은 경우도 기반 모델이 코드로 학습됐잖아요. 코드로 학습된 것을 사람한테 유스풀한 결과를 내도록 파인 튜닝 시킨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스타코더도 기본적으로는 코드를 학습한 녀석이 베이스 모델이. 그 다음에 이걸 파인 튜닝 시킨 스타챗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걸 사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사용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신기한 게 한데 코드로 학습된 녀석인데 사람의 언어로 파인 튜닝 시켰더니 사람의 언어로 잘 대답해 주더라.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스러운 결과를 좀 얻고 싶으면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좀 그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부분 그 벤치마크나 이런 성능들은 저희가 이제 챗 GPT에서 기대하는 결과는 장문에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답변이기도 하지만 컨버세이션 형태로 이게 잘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싱글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는 답을 잘 뽑아주는 편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 컨버세이션 형태로 흘러가면 이게 컨텍스트 러닝이라든지 이런 불현듯 발현되는 그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부재하더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모델이 커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제 고민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아닌가? 여기 오픈 소스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대부분 이제 오픈 소스라고 보기 좀 애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상관이 없어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오픈 소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커머셜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할 때는 대부분이 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메타에서 나온 요 라마라는 모델은 커머셜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일단 못을 박아놨고요. 구글에서 나온 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건 기반 모델인 거고, 이걸 기반 모델을 챗 GPT스럽게 만드는 파인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파인튜닝 하기 위한 데이터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 데이터로 대부분의 오픈소스 인형에서 프로미싱한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챗 GPT나 GPT-4 이런 걸로 그 자동 생성한 텍스트로 학습한 경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걔네들이 내뱉어준 그 답안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그 톤 앤 매너가 챗 GPT스럽게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오픈 AI에서 자기들이 만든 모델로 신테틱한 데이터를 만든 걸로는 학습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물론 들키지 않으면 사용해야 되는데 들킬 경우에 이제 소송을 당하겠죠. 커머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고요. 파인튜닝 할 데이터가 이미 난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할 때는 플랜이라든지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반 모델은 전부 다 오픈소스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인튜닝이 왜 필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유즈풀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 알파카 사례를 보시면 나중에 알 수 있는데, 알파카는 그것도 GPT가 생성한 신테틱한 데이터로 학습을 한 녀석인데, 그건 이제 챗 GPT나 GPT-4 이런 걸로 만들어낸 데이터가 아니고, 그 이전에 텍스트 컴플리션 하기 위해서 나왔던 텍스트 다빈치 003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텍스트 컴플리션을 만들어 놓은 건데, 텍스트 컴플리션으로 해보면 이게 상당한 그 결함이 있는 답변들을 많이 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된 여러 가지 그 값도 오답인 경우가 많고, 생성하라고 봤더니 공백만 쭉 생성한 경우도 있고, 좀 엉뚱한 결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습했다 보니까 단순한 대답은 잘하는데, 워낙 우리가 지금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데 그 기대치에 충족하는 뭔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그래서 파인 튜닝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느냐. 다행히 그 적은 자원으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녀석들을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크게 두 개를 소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이제 bits and bytes라는 그 LLM.int8 이렇게 논문이 제목이 오거든요. 여기 하는 건 그냥 단순합니다. 이게 모델 웨이트 가중치 계산을 할 때 어떤 값들은 조금 프리시전이 높은 데이터 타입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이 좀 레인지가 넓은 데이터가 있을 거고, 어떤 거는 int8 요런 걸로 처리해도 상관없는 조그만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나눠 가지고 동적으로 가중치를 갱신하든지 뭐 코드 패스를 할 때 계산할 때 이걸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 출력 계산이 두 개를 합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GPU에 있는 메모리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겠죠. 만약에 전부 다 인트에서로 다 대체가 된다고 하면 모델 사이즈가 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값들이 큰 거에 대해서는 요거를 적용하고, 아웃라이어가 아닌 것들에는 이제 int8. 그 다음에 결과를 다시 디쿼니제이션 해가지고 결과를 다시 애드업 해가지고 결과를 계속 패스하는 이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픈소스 진영에서 뭘 파인튜닝 한다고 하면 요걸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파인튜닝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없고, 대부분 보면 어떤 개인 입장에서 자기 집에 있는 RTX 4090으로 내가 파인튜닝을 했다 하면 대부분 이런 기술들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090 같은 그 GPU 한 장으로 7 빌리언이나 되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기술, 이걸로 충분하냐고 할 때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뭔가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요 페프트라는 파라미터 에피시언트 파인 튜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내가 파인 튜닝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모델을 가중치를 업데이트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모델을 전체에 대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보자면 만약에 비트 앤 바이스를 내가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half precision이 적용된 사이즈거든요. GPT-3 175 빌리언이라는 게. 이걸 반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엄청나게 큰 GPU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 싱글
패스만 가정했을 때 이 정도가 필요한 거고, 당연히 학습시킬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GPU가 필요할 수밖에,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요거에 이제 파라미터 에피시언 파인 튜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요, 프리트레인드 웨이트 자체는 그냥 건들지 말자. 대신에 그동안 딥러닝 그 리터처에서 여러 가지 그 봤던 특성 중 하나가 모델 아키텍처가 넓었다가 내로우 되면서 다시 넓어지는 오토인코더 형식의 이런 구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가 이제 압축시켜가지고 다 복원하는 이런 과정, 이것도 똑같은 그냥 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중치를 옆에다 더 떼면 충분히 학습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네모 통짜로 만든다고 하면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 요 네로우한 부분을 아주 네로우하게 만들면 학습할 파라미터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제 GPU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한 논문에서 보면, 근데 이렇게 학습하더라도 그냥 풀리 파인 튜닝 한 것만큼의 성능이 보장되더라는 걸 사람들이 그냥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스테이블 디퓨저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오픈소스 쪽에서 이걸 적용해서 파인 튜닝 시킨 결과들이 많이 공개가 되는데, 실제로 풀리 파인 튜닝 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드림부스라는 기술 많이 아시잖아요. 그 드림부스라는 것도 다 적용이 되고, 하여튼 그 오픈소스를 좀 찾아보시면 그 결과가 되게 디센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떻게 검증한 건 아닌데 그 결과가 괜찮다. 그리고 나중에 몇 가지 제가 결과를 좀 스크린샷을 해왔으니까 보시면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이제 끝지점의 차원수하고 얘 매트릭스 곱하기 이 차원수를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 어떤 레이어든지 간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프리트레이닝 웨이트 중에 어떤 녀석들한테 이걸 내가 적용할 거냐, 그 타겟을 지정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그냥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로우 디멘전한 이렇게 가중치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로우한 양이 네로우한 게 얼마나 네로우하냐를 이제 랭크 R이라는 이 파라미터로 정하는데, 이 R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학습돼야 될 파라미터가 줄어들고 학습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라라는 것을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로라가 아니고 그냥 로라는 이제 하나의 파라미터 이피시언 튜닝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인데, 요거 비슷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 예를 들어서 오픈 AI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얘들이 광고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GPT-3를 파인 튜닝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팜 5,400억 개의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 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파인 튜닝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요거 좀 사실 이제 추측한 거였는데, 최근에 그 구글 I/O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걸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단점이 뭐냐면, 모델을 내가 파인 튜닝 했지만 내가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모델은 그 오픈 AI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의 인프라에서 항상 인스턴스가 떠 있는 거고, 트래픽이 들어오면 일단 기반 모델을 쭉 거친 다음에 나의 로라 체크 포인트에다가 계산을 더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는 건 단순히 파인 튜닝 된 그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파인 튜닝을 몇 시간이면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로라라는 것, 이런 걸 활용하면 뭐가 또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체크 포인트가 상당히 양이 그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7 빌리언 모델을 내가 파인 튜닝 한다고 했을 때 그 랭크 사이즈를 커뮤니티에서 보면 16 정도로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거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커지는데, 이 정도로 했을 때 체크 포인트 67MB면 충분하거든요. 67MB면 충분하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데 기반 모델을 이미 로드해 놓은 덩치 큰 녀석을 시스템에다가 그냥 등록을 해 놓고 이걸 띄우는 거예요. 그 띄울 때 하는 일이 뭐냐, 로라 체크 포인트 레이티스 버전만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예요. 67메가 받는 데는 몇 초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배포는 상당히 좀 유용해진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좀 데몬스트레이션도 해봤었는데, 기반 모델 항상 존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포켓몬 그림을 생성을 하겠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아니면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겠다. 이걸 쉽게 스위치를 하면서 모델을 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버전 업그레이드 같은 거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요 기술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쪽 순서가, 보시면 요게, 로라가 근데 약간 좀 의구심은 들 수밖에 없죠. 파라미터 학습하는 파라미터 수가 상당히 적은데, 결과가 괜찮느냐. 어느 시점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보여주는 그 결과를 볼 때는 나쁘진 않다라는 게, 대부분 그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카 모델이 나왔을 때, 요게 이제 스탠포드 알파카 원본에서 보여주는 결과고, 이게 로라로 학습된 결과가 내놓는 건데,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셋들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파인 튜닝을 몇 가지 해봤는데, 이게 GPT-4 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그 프롬프트를 생성해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성한, 에볼루션하게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나가서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만들어가지고 만든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이제 라마 7B를 적용했을 때 나름대로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했던 논문에 GPT-4 가지고 인스트럭션 셋을 쫙 만들어 놓고 그걸 학습한 결과로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아웃풋 토큰을 한 2048개 정도로 줬을 때 이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이 있는데 일단 스타일, 출력되는 텍스트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그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걸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 페프트라는 허깅페이스에서 나온 오픈소스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허깅페이스에서 나오는 그 내부의 모델이 그 비츠 앤 바이츠가 자동으로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로드할 때 로드인 8비트라는 그 매개 변수에 불리언 true를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카 로라라는 이 프로젝트가 되게 센세이셔널 했는데 실제 코드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기반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로라 컴픽을 한 다음에 페프트 라이브러리로 이 모델을 그냥 치환하는 게 아니고 로라 계층을 덧댄 다음에 그냥 파인 튜닝 방식은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파인 튜닝 시킨 게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스탠포드에서 진행했던 알파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A100 GPU를 8장을 꽂고 한 3시간. 근데 이제 페프트하고 비스앤바이스를 적용했을 때 4090, RTX 4090만으로도 7B를 이 똑같은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데 드는 시간이 크게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을 또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텐서플로우 쪽에서는 옛날부터 있던 개념인데 근데 파이토치 2.0에 오면서 그 컴파일이라는 기능이 생겼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쿠다 커널이 그 연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딱딱딱 나눠져 있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냥 지정된 대로. 근데 이걸 하나를 뭉뚱그려 가지고 계산을 훨씬 빨라요. 병렬 처리를 하는 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냥 그 커널을 퓨전하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베러 트랜스포머라고 그 파이토시 2.0에 소개된 기능 중에는 이제 플래시 익스텐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 정도까지는 속도가 자동으로 개선되고 근데 이걸 하려면 기존에 있던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레이어들을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허깅 페이스 쪽에서 제공하는 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옵티멈이라는 그 라이브러리 얘네들이 만들어 놨어요. 옵티멈이 하는 일은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허깅 페이스 모델을 베러 트랜스포머로 그냥 단순하게 교체시켜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시면 학습 속도라든지 그 인퍼런스 속도가 아주 눈에 띄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비트앤바이트를 사용하실 때 파인 튜닝 할 때는 아주 좋은 관점인데 그 서빙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동적으로 그 나눠가지고 합체시키는 과정이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포할 때는 비트앤바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좀 좋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상관없어요. 서비스화 한다고 볼 때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그럼 아예 완전히 퀀티제이션을 해놓고 모델을 서빙하면 좋지 않느냐 하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퀀티제이션 했을 때 최근에 보면 거의 이제 극적으로 인트 4 이렇게 작은 데이터 타입으로까지 퀀티제이션 했는데 난 괜찮은 성능을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 아주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졌진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지만 서비스 할 때는 그런 게 이제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걸 좀 논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배포할 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스트리밍 모드가 좋냐, 배치 인퍼런스 모드가 좋냐. 이렇게 보면 챗GPT는 스트리밍 형태로 뚜루루룩 생성을 하는데 구글에 나선 바드 같은 경우에는 배치 형태로 한 번에 딱 찍어주죠. 그리고 배치 형태로 했을 때 좋은 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얼터너티브한 제안을 한다는 거하고 리퀘스트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조금 더 사용성이 유저 피드백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괜찮은 방식인데 이게 좀 더 이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대신에 이것도 배포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된 텍스트가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길이가 만이고 어떤 애는 100인데 이게 다 생성될 때까지 100만 배출해야 되는데도 똑같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다 패딩 처리를 해가지고 한 개 통으로 뽑아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아마 그건 어떻게 해결할지는 제가 정확히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근데 아마 바드 정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뽑아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 배치 모드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원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스트리밍 모드. 스트리밍 모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파이프라인 패러럴리즘이라든지 텐서 패러럴리즘 같은 걸 활용을 하면 리퀘스트 들어오는 대로 현재 비어있는 GPU에다가 바로바로 꼽아줘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기존의 아키텍처를 쉽게 아웃 오브 더 박스 솔루션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유니버설하게 모든 모델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배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업에 보면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모델을 다 결국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 텐서 패러렐리즘이 적용되도록 수정을 해서 실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서 다행히 텍스트 제너레이션 인퍼런스라는 프로젝트를 연초부터인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하는 일은 단순하게 텐서 패러렐리즘을 보장하겠다. 우리가 제공하는 모델 전부는 아니고 몇 개에 대해서 다행히 라마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플랜 T5도 들어가 있고 블룸이라든지 이거 다 들어가 있는데 텐서 패러렐리즘은 쉽게 이렇게 하면 해볼 수 있다. 대신 이제 한 번에 하나의 모델만 올릴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라는 단점이죠. 예. 지금까지 사실 뭘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뭘 활동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챗GPT 대안으로 나온 여러 가지 그 오픈소스 대안들을 보면 나는 챗GPT만큼의 성능을 보장한다 라고 광고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제 주변에 몇몇 분을 봤는데 이렇게 기대에 돌려봤는데 욕이 나올 정도 성능이 떨어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예. 하여튼 좀 기대에 차서 돌려봤더니 결과가 안 좋다라는 게 커뮤니티의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벤치마크, 그냥 아카데믹한 벤치마크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보이지만 실제 컨텍스트 러닝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달성할 정도로 모델이 좋아졌냐 할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는 게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픈소스라고 하지만 오픈소스가 사실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 어떤 모델이 정말 좋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밸류에이션 하기 않지 그 아카데믹하게 이밸류에이션하는 방법보다는 실제 이거 플레이 해봐서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플레이 해볼 수 있는 제너럴한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아이디어고요. 패스트 챗, 그러니까 비쿠나라는 그 파인튜닝된 모델을 만든 그 프로젝트에서 이런 방법론을 제기하긴 했어요. 그 뭐냐면 서로 다른 파인튜닝된 모델의 결과를 놓고 GPT-4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결과가 더 낫냐. 근데 이게 흥미롭게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작성한 논문에서도 인용이 돼서 우리가 한 걸로 하니까 괜찮더라. 아니면 근데 좀 흥미로운 결과가 뭐냐면 비쿠나라는 녀석은 뭐냐면 쉐어 GPT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사용자들이 괜찮다고 생각한 GPT 답변을 예,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요걸로 학습한 모델이 성능이 상당히 좋더라. 우리가 비교해보니까 거의 바드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라는 그 하여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파인튜닝 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결과긴 한데 하여튼 요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답변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잘 구성됐느냐 이런 걸 판단하기 좋은데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헐루시네이션 이런 걸 판단하기 좀 문제가 있죠.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이제 스타팅 포인트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GPT-4 항상 뭐 전지전능한 건 아니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제가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는 알파카 모델을 배포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요걸 뜯어 고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델을 지원하도록 점점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파인 튜닝 하는 프롬프트 형식을 모두 그냥 스탠다드하게 맞추면 상관이 없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알파카는 이렇게 샵샵샵 인스트럭션 해놓고 스테이블 ML 같은 경우는 시스템, 폴리글라코는 이게 한국어로 돼 있고 플랜 알파카는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델마다 이게 프롬프트 구성이 다른데 이게 인터체인저블하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단순한 모델을 오픈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는 이런 모델,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타이핑 해보고 뭐 썩 괜찮다 이렇게 검증된 것들만 올리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현재 모델이 지원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채팅은 이렇게 띡띡띡띡 되지만 실제 모델에 들어가는 프롬프트는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프롬프트가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내가 지난 대화에 몇 개까지를 내가 참조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 프롬프트 인젝션 되는 그 실제로 모델에 들어가는 경우 어떤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걸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시작할 당시에 사실 파인 튜닝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파인 튜닝 할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근데 가지고 놀 모델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인 튜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노가다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까 그 뭐죠? 서로 다른 프롬프트 스타일 이런 것들을 그냥 제너럴라이제이션 해놓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UI하고 실제 프롬프트 모델마다 프롬프트 들어가는 거하고 그런 걸 애그노스틱하게 핑 그리고 유저가 날리는 거 퐁 컴퓨터가 대답하는 요거를 분리해 놓은 그냥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약간 그 스트레티지를 쉽게 인젝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몇 번의 대화가 오가면 자동으로 서머라이제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 대화 몇 개까지를 내가 참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인젝션해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멀티 모델, 그 작은 모델들이 큰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약한 건 맞아요. 근데 단일 인스트럭션에서는 잘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완성된 대화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그 제너럴라이션한 핑퐁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모델들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취합해가지고 어떤 대답은 얘가 내고 어떤 대답은 얘가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믹스된 모델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가능성을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코나 같은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일루드 AI하고 만들 예정이고요. 그 허깅 페이스 쪽에서도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Human Feedback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한 그 프레임워크는 있어요. 근데 이걸 실제 스무스하게 UI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요거에 좀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커머셜 프리한 그럼 스탠틱 데이터 내가 없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돌리 모델이거든요. 돌리 모델이 도출한 결과를 보면 뭐 괜찮은 것도 있는데 단답식으로 이렇게 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지식을 도출한다고 봤을 때는 괜찮은 지식이에요. 근데 챗 GPT처럼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프로미싱한 결과를 나타낸 결과는 챗 GPT가 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챗 GPT스럽게 이걸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쉐어 GPT 데이터를 참조해가지고 GPT-4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쪼개라. 쪼갠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한 개씩 입력을 이제 이런 좀 수준이 낮은 모델한테 입력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신테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얘의 조언을 받긴 했지만 얘가 그 논리라든지 이런 오픈소스 모델이 생성한 거기 때문에 커머셜하게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만든 건데 그라디오 가지고 그 허깅 챗 비슷하게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텍스트 제너레이션 인퍼런스처럼 전용으로 모델 배포하는 거 괜찮긴 한데 그라디오를 활용하면 그냥 로컬하게 있는 모델을 쉽게 테스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이제 컨트리뷰션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내용은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냥 가면 되나요? 뭐지?